네, 신지우입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몇 달 전에 비해 많이 말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유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찍어봤어요. 네, 사진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네, 몸장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려고요. 원래 운동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 좀 쓸 체력을 기르려고 헬스를 2년간 꾸준히 했는데 사실 그동안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목표를 정했던 거예요.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기로 한 건데 확실히 목표가 생기니까 적극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운동 시간 배로 늘리고 정해진 음식을 정해진 양만큼 매일 먹으니까 3개월 만에 14kg가 빠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루를 일정하게 지키니까 효과가 확실한데 부작용을 느꼈어요. 예정대로 운동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먹는 음식의 양, 먹는 시간 이런 게 달라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안 지킨 건데 바로 그날부터 근육이 녹고 지방이 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몸이라는 게. 하지만 괜히 불안하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거는 단순히 예민해지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의지가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매일 12시에 운동을 했지만 어쩌다 이 시간을 놓쳤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저녁에라도 하면 됩니다.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매일 지켜야 되는 루틴이 깨졌다는 데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가 아예 그날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강박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해내기보다 어느 순간부터는 루틴을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쓴 거죠. 꼭 운동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루틴을 지키는 데 집착하다가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이고요. 정신과에서 강박증 소견을 받는 정도는 아예 수준이 다른 증상을 보여주거든요. 그 정도의 강박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지 이번에 준비했거든요.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사건이고 범인이 어떤 성격이길래 강박증에 의해 사건을 저질렀나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쌓아둔 물건이 떨어진 건지 사람이 넘어져서 굴렀는지 집에서 큰 소리가 몇 초간 났어요. 할머니가 이 소리를 들은 건 2004년 10월 5일 오후 3시였거든요. 소리가 난 장소는 일본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츠시의 가미헤라라는 지역 대로변의 이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여기엔 할머니와 고등학생인 첫째 손녀, 초등학교 6학년의 둘째 손녀 셋이 있었어요. 아이들 부모는 회사에 갔고 둘째는 초등학생이니까 낮 3시면은 집에 있을 시간이죠. 아직 고등학생인 첫째는 학교에 있어야 되지만 이날 시험 기간이라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와 있었습니다. 소리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났어요. 할머니가 들었으니까 그럼 손녀들이 냈다는 건데 둘째는 할머니와 같은 1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째 손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해서 할머니가 둘째 데리고 계단에 가보려는데 이 계단으로 지나는 곳에 현관문이 있거든요. 자러 간다던 첫째가 어떤 남자와 이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냐? 이 사건의 범인이죠. 할머니를 본 순간 바로 첫째 손녀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방금 2층 계단에서 들린 건 자는 손녀 방에 이 범인이 들어와서 죽이려고 들길래 손녀가 도망치면서 낸 소리였지만 결국 현관에서 붙잡혀 살해당한 거예요. 범인의 공격이 집요했거든요. 심장 위주로 10번을 찔렀는데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과도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도망칠 자신이 있거나 할머니와 둘째 손녀를 목격자로 봐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만약 완전한 야외였다면 도망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목격자들은 집 안에 있고 범인은 현관에서 막고 있으니까 자기가 가두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얼굴과 범행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이어서 이 목격자도 제거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첫째 손녀가 쓰러지자 바로 집안에 들어가 할머니를 공격했어요. 이 사이에 둘째 손녀가 집 밖으로 도망칩니다.
언니가 칼에 찔렸다고 소리 지르면서 30m 정도를 달리다가 보인 상가에 들어갔고 범인은 둘째를 놓쳤다는 생각에 도망쳤어요. 할머니는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하고 과다출혈로 쓰러졌지만 한 달 만에 치료를 받고 깨어나거든요. 하지만 첫째 손녀는 심장 손상이 너무 심해서 살아나지 못했죠. 사망한 첫째 손녀가 17살의 키타구치 사토미라고 하는데 대낮에 고등학생 집에 들어가서 필요 이상의 공격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저질렀다는 것은 그만큼 사토미에게 원한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고등학생입니다. 누가 학생에게 이 정도 원한을 가질 일이 있겠냐는 거죠. 가족들 사이는 다 좋아요. 그럼 부모에게 원한이 생긴 경우인데 주변 조사해봤지만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머니도 그렇고요. 사토미는 학교 성적이 좋았고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사건 전까지 불안하거나 걱정된다는 표정 같은 건 본 적이 없었어요. 결국 집에 남은 흔적만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사토미가 2층에서 자다가 공격을 당했죠. 이걸로만 봐서는 범인이 사토미 방 위치를 알고 할머니나 둘째 손녀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면식범이지만 할머니는 얼굴을 보고도 남자라는 것 외에는 범인을 지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과 상관없이 사토미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일 가능성, 이게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경찰이 집에 처음 와봤을 때 사토미 방에서 사용 중인 이어폰을 발견했거든요.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자다가 범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범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는데도 1층으로 도망칠 만큼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어요. 이런 점에서 초범일 가능성이 또 유력해 보입니다. 몸에는 성폭행의 시도도 보이지 않거든요. 정리하면 범인은 사토미와만 개인적으로 알지만 어떤 계기로 죽여야 한다는 원한이 강하게 생긴 초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기가 많았다는 점에서 주변에 집착하고 따라다니는 이런 남자는 없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친구들 만나보니까 사토미가 남자친구를 몇 번 사귄 적은 있지만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헤어지면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는 없었고 사건이 일어난 시기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학원만 가는 정도라 남자 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한 살릴 자체를 안 한 고등학생이 집 안에서 살해됐다는 건데 이대로면 미제로 남을 게 뻔합니다. 결국 범인을 본 할머니와 둘째 손녀의 진술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범인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얼굴은 기억했거든요. 나이가 20대 정도로 보였고 키는 165, 근육질 체격에 눈이 날카롭고 여드름이 많은 염색된 스포츠형 머리와 260에서 한 270 정도 크기의 신발을 현장에 두고 도망쳤습니다. 사토미의 손톱 밑에는 범인의 피부가 남아 있었고요. 집어낸 지문도 남겼어요. 확실히 여유 없이 급한 면을 좀 보여줬죠. 하지만 확보된 증거와 일치하는 남자를 찾지 못했고 꽤 정확하다고 봐야 할 몽타주지만 닮은 사람도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TV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전 FBI 조사관이 사토미 친구의 증언으로 행동 분석과 프로파일링을 해봤거든요. 사토미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 같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사토미의 휴대전화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여기서 코스케군, 나오군으로 저장된 이름 2개가 나왔거든요. 성을 붙이지 않고 이름으로만 저장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 같고 남자 이름이 유력하다는 거죠. 경찰은 이 2명을 용의자로 봤고 사토미가 평소 집, 학교, 학원 정도의 좁은 행동 반경이었기 때문에 사토미와 이 상황에서도 가깝다면은 금방 찾을 것 같았는데 아는 사람이 정말 나오질 않아요. 결국 코스케와 나오가 누군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몽타주와 확실한 DNA가 있는데도 용의자를 찾지 못하자 사건 3년 만에 사토미 가족은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300만 엔을 현상금으로 걸었고 아빠는 자료를 모아 블로그에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대로 14년간 미제로 남게 됩니다. 사토미 사망 사건 14년 만인 2018년 4월
어느 토목공사 현장에 경찰이 나타났어요. 현장 근무자가 동료를 폭행하고 있던 신고로 출동한 겁니다. 경찰이 그 신고된 사람을 만나 신원 확인해봤죠. 일본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지문을 떠 범죄 이력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14년 전 사토미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지문과 일치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로 경찰서에 연행했고요. DNA 대조까지 해봤더니 다 일치해요. 범인도 자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사토미 살해 사건의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범인 누구냐? 36살의 카시마 마나부라는 남자였어요. 그 당시 몽타주랑 비교하면 꽤 비슷합니다. 사건 당시에 21살이었고 차로 2시간 거리의 공사 현장에서 잡힌 건데 할머니와 둘째 손녀의 진술이 정확했던 거예요. 몽타주로 볼 때. 그리고 전 FBI 수사요원의 프로파일링과 완전히 다르기도 했죠. 그러면 카시마 마나부는 아무 접점도 없던 사토미를 왜 죽였냐는 겁니다. 범인은 체포 현장과 가까운 시모노세키시에서 태어났고요. 부모와 여동생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 체포 현장인 우베시로 이사를 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알루미늄 회사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그만두고요. 1년을 쉽니다. 그리고 금속 가공 회사에 취직했어요. 기숙사에서 혼자 살았는데 이때 회사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마나부가 지각 없이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해 보였다고 기억했거든요. 폭력적인 면도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2004년 10월 4일에 마나부는 처음으로 회사를 무단 결근합니다. 이유가 뭐냐? 늦잠을 잤다는 거예요. 기숙사가 회사 건물 바로 옆에 있거든요. 눈을 떠보니 이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자기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각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패닉이 왔대요. 사건 진술에서도 지각으로 혼나는 게 싫었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해하기 힘든 거는 아무리 지각으로 혼난다고 해서 차라리 무단결근을 선택해버리는 게 이게 어떤 심리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강박증에 관련된 증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은 해볼 수 있겠죠. 마나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 왔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는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3년 만에 지각했다고 갑자기 무단결근 해버리는 심리가 설명이 잘 안 되죠. 심각한 강박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음 일을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 출근할 때 신발을 오른쪽부터 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늦어서 급하게 신다 보니 왼쪽부터 신게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이게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이 생각이. 결국 늦었지만 이 사람은 다시 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오른쪽부터 신은 뒤에 회사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심각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강박증 소견이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약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심하면 회사에 도착했는데도 집에 돌아가서 신발을 다시 신고 나오거나 이것도 안 되면 하루 종일 불안 증상이 생기고요. 여기서 이어지는 모든 실수나 안 좋은 일들이 다 신발을 왼쪽부터 신었기 때문이라는 망상까지 한다는 거죠. 더 심하면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이고 현관에 돌아가서 신발을 신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지각 한 번이겠지만 마나부에게는 완벽하게 정해둔 자기 하루가 시작부터 망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을 전혀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나마 행동 강박은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면서 고쳐갈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지각이에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마나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일로 생긴 엄청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급발진하듯이 하루를 통째로 포기해버립니다. 바로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나갔어요.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퇴근만 하면 거의 안에서 게임만 하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게임 시장이 크게 있는 도쿄의 아키하바라를 갑니다. 사실 충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운전을 해갈 뿐이지 뭐 큰 계획은 없었어요. 기숙사가 있는 우베시에서 이 아키하바라까지가 신간센 타도 6시간이고요.
비행기로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이거를 심지어 50cc짜리 오토바이로 출발했다는 거죠.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도저히 아니에요. 중간에 기름 넣고 숙식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 집에 가 하루를 잡니다. 나오면서 숙박비라고 5만 원을 줬대요. 우리 돈이면 50만 원을 하루 재워줬다고 친구에게 준 건데, 이거 나중에 체포되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까 그때 자포자기 심정이라 돈에 크게 욕심이 없어져서 가진 돈을 다 주고 싶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다 주고 자기가 이제 또 아키하바라로 출발하려니까 자기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모은 20만 원을 찾아서 나침반과 접이식 칼을 샀죠. 나침반은 이제 지도 보고 가니까 방향을 알기 위해 산 거고, 칼은 숙박비를 이제 아껴야 되니까 노숙할 생각이었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호신용으로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이때 부모는 회사에서 마나부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멀리서 아들을 발견해요. 마나부를 불렀죠. 하지만 마나부는 앞으로 자기는 다시 부모를 만나지 않겠다면서 휴대전화를 강에 던지고 계속 아키하바라로 갑니다. 2004년 10월 5일 오후 3시 히로시마에 도착했어요.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거든요. 이날 우연히 시험 끝나고 집에 가는 여고생들을 발견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모든 게 다 갑자기거든요. 성폭행이 하고 싶어졌대요. 아직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환상이 많았고 길에서 피해자가 될 학생을 골라 미행했는데, 이게 바로 키타구치 사토미였던 겁니다. 집에 온 사토미는 2층 방에 올라가 이어폰을 꽂고 잤어요. 이때 마나부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노숙하려고 샀던 칼을 꺼내 위협했습니다. 사토미는 1층으로 도망쳤지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고 현관 앞에서 붙잡힌 거죠. 이 장면을 할머니와 동생이 발견한 건데, 마나부는 범행에 실패했고 목격자가 생겼으니 다 죽여야 된다는 생각에 사토미를 찌르고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던 거고요. 그나마 여기서 다행인 건 이 사이에 여동생이 집 밖으로 도망쳐 다른 건물에 들어가자 마나부가 범행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충동적인 범인인데다가 실패까지 하니까 갑자기 도망치면서 후회와 죄책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3일간 먹거나 자지 않았고 계속 도쿄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갔는데, 5일째가 되던 날 굶어 죽을까봐 무서워서 집에 되돌아왔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던 부모와 그 뒤로 너무 잘 지냈고요. 새로 토목회사에 취직해 일하기 시작했던 거죠. 한마디로 늦잠 자면서 생긴 스트레스를 극단적인 폭력성으로 해소했고요. 이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피해자가 생겼던 거예요. 사건이 알려지고 한 달간 300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범인을 바로 찾지는 못했거든요. 왜냐면 방송에 나온 전 FBI 수사요원의 틀린 분석 때문에 범인이 원한을 가진 면식범이라는 편견을 경찰들이 갖게 되면서 수사 방향을 다르게 잡았고 상관없는 제보들만 받았던 겁니다. 현장에서는 지문도 나왔어요. 찾았는데 우리나라처럼 범죄자가 아니면 일본은 지문을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초범인 마나부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고요. 한동안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던 거죠. 꽤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만의 일관된 패턴이 있고 과소비를 한다거나 크게 게으른 면도 없어요. 이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능력이 딱히 없더라도 성실함이나 꾸준함만 가지고 어느 정도의 생활은 가능하다는 건데, 정작 3년 넘게 일하면서 모은 돈이 20만 엔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생활 보면은 너무 적은 돈이잖아요. 어떻게 일하면서 번 돈을 써왔는지는 또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여기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밝혀진 내용이 여기까지고, 이제 재판인데 사건 16년 만인 2020년 3월에 열렸습니다. 마나부는 자기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무기징역 받았어요. 검사나 변호사도 항소 없이 인정했는데, 재판이 끝나자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 갖다 댄 거죠. 인터뷰 시도해봤는데 마나부가 그때 저지른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했거든요. 3년 넘도록 한 번도 회사에 늦은 적이 없었는데 예상치 못한 지각으로 자기 세계가 끝난 느낌이었고, 그동안 도망쳐 사느라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무기징역을 받아 편해졌다고 했어요. 그럴 거면 진작에 지가 자수하든가 14년 만에 일하다가 사람 때려서 우연히 잡혀놓고
마치 그동안 반성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게 여전히 문제를 남에게서만 찾고 있어요. 외부 요인, 남 탓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꼭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다른 식으로든 공격성이 폭발하면서 다른 범죄를 또 저질렀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04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일어난 강박증 환자 카시마 마나부의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